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상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연유로 어떻게 해서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는 다른 어떤 이 시간이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 M&A 컨설팅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회원들은 약 2,600명의 그 M&A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A가 우리 처음에 사회자분께서 소개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기어설고 이상하게 뭔가 기득권 세력이 이루어 놓은 것을 뺏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지금 오해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 보시다시피 M&A를 중단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거 강덕수 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요. 기업 활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M&A입니다. 물론 강덕수 회장께서 월급쟁이로 시작하셔가지고 10년 만에 지금 12위의 재벌 회사로 키워놓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STX를 120조의 매출 회사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120조에 키우는 전략이 뭐냐면은 M&A입니다. M&A. 또 하나 우리가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어제 그저께 체결됐던 타이틀 리스트. 여러분들 골프 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마켓시ェ어 1위인 타이틀 리스트. 골프공 업계에서 마켓시ェ어가 69%입니다. 2위가 몇 프로냐? 9%입니다. 1위하고 2위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세계 최고의 마켓시ェ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우리나라 필라에서 윤수 회장님께서 인수를 하셨어요. 이게 M&A입니다. M&A. 대한민국의 스포츠 회사가 세계 최고의 스포츠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아디다스, 나이키, 오만 데서 다 붙었지만은 다 이겨내고 우리가 인수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뭐에서 이겼을까요? 돈에서 이겼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M&A 전술 전략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세계 최고의 골프업계 부동의 1위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M&A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산유국입니까? 산유국.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꿈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제일 꿈이 뭐냐면 기름 한 방울이라도 나는 거였어요. 박정희 정권을 삼선 개헌 이후에 더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동해안이나 서해안에는 어디서 기름이 터졌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무슨 집 앞에서 무슨 가스가 튀어났다, 석유가 나왔다, 이런 조작도 하고 그런 것까지 났어요.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에요. 산유국이 우리 꿈이었어요.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현재 시점까지 원유 자금률 10%입니다. 원유 자금률 10%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유 자금률 10%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가장 성공적인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기특한 제도다. 진짜 멋진 제도다. 근데 그 자본주의 제도의 꽃이 뭐냐? 지금까지는 증권시장이라고 그랬죠. 증권거래소를 포함한 증권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떠냐?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 M&A입니다. M&A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미리 오늘 강의할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보셔가지고 대단히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거대한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고 엄청난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자본주의시. 우리 HDX 장덕수 회장이 20억을 가지고 쌍용중공업, 부도난 쌍용중공업을 인수해가지고 120조짜리 회사로 키우는데 불과 20년밖에 안 걸려요. 20억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M&A라는 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이 자본주의가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런 기기묘묘한 제도가 나와가지고 오늘 잘하면은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의 운명까지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느냐. 자, 유럽에서 16세기, 17세기경에 네덜란드가 최고의 무역 흑자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동인도 제도라고 있죠. 동인도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동인도 주식회사라고 있었어요. 배를 한 척 띄워가지고 인도에 가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유럽에다가 풀면은 100배, 1000배의 장사가 됐어요. 그러나 돈을 써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배를 보냈는데 배가 침몰했어. 자기 투자한 게 제로가 돼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이죠. 이래서 생긴 제도가 뭡니까? 야, 이번에 배 한 척 띄우는데 내가 돈을 다 댈 수 있지만은 옆에 한 1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 10분의 1씩 되자. 이 배가 침몰하면은 10분의 1만 우리 재산 날아가는 거야. 10척을 띄웠는데 그 중에 한 척만 제대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10배, 100배 벌 수 있는 거 10배만 버는 거야. 이 제도가 바로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죠.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에는 이미 무역 흑자로 인해 가지고 거대 자금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돈 있는 사람들은 동인도 주식회사에다가 배를 막 사는데 거기다가 이 돈을 댈 수 있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꽝 대신 바퀴다. 뭐를 했을까요? 그 당시 터키에 네덜란드 대사로 왔던 양반이 튤립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식물학자한테 야, 이 예쁜 꽃이 있더라. 네 한번 이거 연구해봐라. 갖다 줬어요. 식물학자한테. 이 식물학자가 보니까 꽃이 예쁜 거야. 특히 또 네덜란드는 이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아주 좁은 공간에서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꽃. 이게 튤립이었어요. 튤립은 꽃으로 가지고 하는 게 뿌리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튤립에다가 황제 튤립이 있고 총재 튤립이 있고 뭐 장군 튤립이 있고 튤립도 이렇게 덩수를 매겨놨어요. 그래가지고 동인도 주식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 서민들은 튤립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붐이 일어나가지고 튤립 한 뿌리가 4억까지 갔습니다. 튤립 하나가 4억이 갔어요. 4억이.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1638년 5월 달에 폭락이 일어났죠. 대폭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튤립 투기 사건이 이게 이제 역사적인 튤립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북한보다 소련이 망하게 하고 사회주의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든 이 제도. 중국도 이미 자본주의보다도 더 자본주의 제도로 만들게 했던 것이 그거 바로 자본주의의 그 꽃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M&A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주식회사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이고 상식적이지만은 굉장히 또 난해한 좀처럼 여러분들이 뭐 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변호사들이 아니시면 또 접해볼 수 없는 그런 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고 윤윤수 그 필라 회장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타이틀 리스트를 인수할 수 있었는지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M&A라는 시스템이 되는 거구나를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자,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꽃. 자본주의의 꽃, 주식회사입니다. 돈 한 푼 없이 큰 돈을 모아가지고 어떠한 일이라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바로 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주주시죠. 그렇죠. 주주입니다. 자, 여기 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명숙입니다. 남명숙 우리 선생님께서 주식회사 여기 석세스 TV에다가 출자를 했어요. 1,000만 원을. 1억을 출자를 했어요. 1억. 한 수십을 갖고 계시는 인상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1억을 출자를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석세스 TV가 별로 돈을 못 벌어줄 것 같아. 나 차라리 딴 데다 투자하면 이거 뭐 KBS나 투자하면 돈 더 벌어줄 것 같아. 그래서 내주십시오. 돈 내주십시오. 돈 내줄 것 같습니까? 내줘야 됩니까? 내줄 수 있습니까? 안 내주죠. 왜 안 내줍니까? 못 내줍니다. 왜? 주식회사에는요, 자본, 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본, 충실의 의무. 주식회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만드는 거예요. 돈을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주식회사는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청산해야겠다. 우리 모든 주주 다 모여서 이거 안 하겠다. 청산하면 돈을 내줍니다. 그렇지 않은 한은 돈을 못 내줍니다. 그럼 우리 이세님께서 돈을 투자하셨는데, 그러면 내 돈을 어떻게, 난 돈이 필요한데 내일 당장 어떻게 해? 이거 못 찾으면 이게 제도가 안 되죠. 이런 제도가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주주들한테는 주식 양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주식을. 그죠? 이걸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정권거래소입니다. 정권거래소. 정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바로 자본 충실의 의무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정권거래소가 필요한 거야. 지금은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이 산업이 엄청난 산업이지 않습니까? 정권거래소라는 산업이. 정권산업이 엄청나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주식이다. 이것을 증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주명부가 있어요. 주주명부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주주는 이 주식회사에서 나는 1억을 투자했는데 주식회사에서 100억을 석세스티브에서 100억을 대출을 받았어. 잘못됐다. 당신 주주니까 100억 물어. 나머지 재산 있어? 1억 투자한 거하고 99억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전부 남유를 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잘하시네요. 왜 그 책임을 무슨 책임이랍니까? 유한 책임입니다. 주주는 유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주는 회사에 대한 유한 책임이고 자기가 투자한 것만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 주식회사는 자본 충실의 의무가 있어서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주주들한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정권거래. 자기의 권리를 딴 사람한테 양도하고 팔고 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바로 정권산업이 돼가지고 엄청난 세계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의 운영은 누가 합니까? 주식회사의 운영은 누가? 대표이사가 합니다. 대표이사가 맞습니까?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한다. 책임은 지겠죠. 주식회사의 경영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사회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아니죠. 오너하고는 다릅니다. 경영의 책임은 이사회에 있지 어느 누구도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영은 이사회 멤버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이사는 뭡니까? 이사회의 이사들의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하는 거죠.
대표이사. 그러면은 이사들은 누가 이사회를 구성합니까?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들은 누가 뽑습니까? 주주가 뽑습니까? 삼성전자 이사들은 이건희 회장이 지명하면은 그 사람이 이사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주주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주주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이사회가 회사의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다? 이사회에 있다.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어디서 한다? 이사회에서 한다. 자, 그러면 이사를 해임시키겠다. 삼성전자 이사 이건희 회장님이 출근하시는데 인사도 안 했어. 기분 나빠서 저놈 잘라집니까? 안 잘라지는 거죠. 본인이 하기 싫다는 거 외에는 해고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해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주주총회에서 선임했으니까 이 사람은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주총회에서 당신 그만둬 하지 않는 한은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M&A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 M&A입니다. 우호적으로 장악하면은 우호적 M&A라고 하고 적대적으로 장악하면은 적대적 M&A라고 합니다. 우호적이다, 적대적이다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사를 선임하는데 현 이사진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지금 현 이사진이 A, B, C가 있는데 이 사람 말고 이 사람들하고는 별도로 가나다라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겠다. A, B, C 대 가나다라는 이사에 누가 주주들이 모인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가지고 A, B, C를 잘라내고 가나다를 이사로 선임해가 이 가나다가 이사회를 구성했다. 그래서 A, B, C가 구성했던 이사회가 가나다로 바뀌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M&A? 적대적 M&A라고 합니다. 적대적 M&A. 왜? 현재 이사회를 구성하는 A, B, C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주주총회에서 쫓겨난 이게 적대적 M&A. 그렇지 않고 ABC, 현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ABC가 가나다한테 좋다. 우리 그냥 계약에 의해서 당신들한테 모든 경영권을 양보할게, 넘겨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호적 M&A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M&A입니다. 적대적 M&A든 우호적 M&A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표대결이죠. 경쟁적 M&A가 적대적 M&A라는 뜻이죠. 적대적 M&A라는 뜻. 그래서 M&A라는 것은 어떻게 주주가 되느냐에서부터 이사회를 어떻게 자기 편으로 장악하느냐,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 요 과정이 M&A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M&A의 메인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이사회를 장악하고 난 뒤에 PMI라고 그래가지고 포스트 머지 인터그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막 주총하고 난리하면서 서로 막 직원들, 주주들끼리 막 이렇게 패가 갈렸다가 통합 과정,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M&A라 그러면 통상 주주가 어떻게 해서 주주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사회를 장악하는지, 이 과정이 바로 M&A다. 그래서 지금까지 M&A 그러면은 머지 앤드 인티그레이션, 이게 무슨 추상적으로 인수합병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장악하느냐, 결국은 주주가 되는 방법부터 이 사회를 장악하는 과정, 이것이 M&A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나라가 산유국입니다. 아까 그랬죠? 10%의 원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산유국이에요. 우리나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20%의 자금률을
원유 자금률을 가지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10%니까 앞으로 10%를 더 채워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작년 대한석유공사에서 주식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이라는 영국의 원유 생산 시추 업체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 달에 말입니다. 대한석유공사에서 이 회사를 인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다나 주식회사 다나의 런던 시장의 주가가 7불이었어요. 7불. 주당 7불. 7불인데 7불에서 9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17불에 인수하겠다. 니네 회사를. 누구한테? 다나의 어디다가 제안을 합니까? 주식회사 다나의 이사회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이사회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17불에. 그랬더니 8월 달에 이사회에서 답이 오기를 못 팔겠다. 대한민국 한국석유공사한테는 못 팔겠다. 그래서 한국석유공사가 이사회에서 노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석유공사가 무슨 이사회에서 노를 당했는데 이사회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사회가 반대했으니까 이 회사를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합병을 하려면, 인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주들한테 물어봐요, 주주들한테. 그래서 이사회를 제외시키고 주주들한테 우리는 묻겠노라. 그러면서 바로 공개 매수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대적 M&A 선언이에요. 공개 매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점잖은 용어지만 적대적 M&A를 하겠노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왜? 니네 이사회하고는 우리는 상대 안 하겠다. 주주들한테 물어보겠다. 주주들이시여,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10을 17불에 사줄 테니까 팔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렇게 했더니 9월 달에 67%가 우리 한국석유공사에다가 주주들이 가지고 갔어요. 바쳤어요. 난 당신한테 맡기겠다. 내 주식을. 그래서 주주총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주주들은 전부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해임을 당하고 우리 석유공사에서 선임한 이사들이 선임이 되고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주식회사 다나라는 영국의 원유 시추 생산 회사는 대한민국 석유공사가 이사회를 장악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회사가 된 거죠.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세금으로 만든 회사니까. 이 한 회사의 원유 자금률이 5%입니다. 무려 5%예요. 5%. 6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9월 달, 3달 만에 깨끗이 우리나라 원유 생산, 원유 자금률 5%를 높여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적대적 M&A예요. 적대적 M&A. 그래서 정부에서 신이 났어요. 야,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이 블랙홀이에요. 이런 먹을 것만 나오면 중국에서 확 달라들어가지고 다 먹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7불 준다 그러면 걔들은 34불 주겠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 중국은 원가 개념이 없어요. 원가 개념이. 무조건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아주 번번이 중국한테 이거 태자를 맞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광하석처럼 3개월 만에 이 엄청난 회사를 바로 인수를 해버렸어요. 이 기법이 적대적 M&A 기법이다. 나중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대적 M&A 기법에서 딴 나라들을 특히 중국을 제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국 애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당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우리나라보다 돈을 2배를 써도 우리나라는 당할 수가 없어요. 영국에서 보장된 적대적 M&A 기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한 거고 중국에서 손도 쓰기 전에 우리가 뺏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 석유회사가 된 겁니다. 이름하여 앞으로 제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바로 M&A 전쟁이에요. M&A 전쟁. 꼭 우리나라의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영국에서도 영국 회사, 우리나라 회사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충격적인 세계 시장에서 충격적인
한 건의 그 M&A가 성사가 됐고요. 또 한 건은 불과 며칠 전이죠. 아까 초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필라라는 대한민국 윤윤수 회장님, 이분도 셀러리맨이에요.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월급쟁이 2007년도까지 월급쟁이였던 사장님이에요. 그랬던 분이 불과 3년 4년 만에 타이틀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아큐시네트라는 회사를, 이게 1조 3천억짜리입니다. 1조 3천억짜리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물론 필라에서는 1억 불 되고 산업은행에서 5억 불 됐죠. 12억 2,500만 불을 들은 엄청난 이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달라붙던 회사들이 세계 최고의 나이키, 아디다스 다 붙었어요. 특히 나이키는 타이틀리스트를 이기려고요. 그 유명한 골프의 신 누굽니까? 타이거? 우주가 매일 뭐 쓰고 다닙니까? 나이키 아닙니까? 나이키. 나이키는 또 여자 중에 우리나라 출신 미셸 위. 걔 보세요. 전부 나이키예요. 미셸 위하고 이 타이거 우즈를 내세워가지고 타이틀리스트를 이기려고요. 엄청난 모델을 주면서 썼는데도 타이틀리스트를 꺾지를 못했어요. 물경 미국에서 그 마켓시가 69%예요. 69% 타이틀리스트가. 2위 업체가 9%입니다. 60% 차이 나요. 그런 회사를 왜 나이키가 안 먹으려고 했겠어요? 나이키가. 아디다스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승리의 손은 누구한테 했어요? 대한민국 필라한테 왔어. 필라가 1억 불밖에 12억 5천 중에서 12억 2,500만 불 중에서 그 12분의 1밖에 안 들인 필라한테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스포츠사의 대단한 일입니다. 1949년 이후에 타이틀리스트가요, 한 번도 마켓시아 1위를 뺏겨본 적이 없는, 우리 필라가 인수했다고 해서 마켓시아가 이제 거꾸로 이제 처박혀가지고 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중국 골프 시장이 엄청 늘어나면요, 이게 마켓시아가 더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셀러리맨의 신화를 창조했던 우리 윤윤수 회장은 또 한 번의 신화를 한 번 더 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도약하는 기법이 결국 뭐였느냐? M&A라는 기법입니다. M&A. 자기 돈으로 인수한 게 아니잖아요. 산업은행을 동원했고 미래에셋, PF, 사모, M&A 펀드를 동원해가지고 이 엄청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M&A라는 것이 뭐 미국에서나 있고 어디 선진국에서나 하는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M&A 기법은 가장 발달되고 우리나라 M&A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IMF 극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게 되시면요,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박경철이라는 그 시골의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침에 보시면 KBS 제2방송에 보면은 그 칼럼니스트로 나오는 양반 있죠. 그 양반이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무수한 5천년 역사에서 무수한 많은 외침을 받았다고요. 외침을 받았지만은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일본한테 임진왜란, 또 뭡니까? 일제 36년간 침묵을 받았다. 그것보다도 더 아픈 외침이 있었다. 그것보다도 더 아픈 외침이 있었대요. 우리를 옛날에 일제시대는 뭡니까? 오늘 군산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 노쇠 그릇부터 해가지고 뭐 먹을 수 있는 거 다 공출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를 침탈해 가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그러면 언제 있겠어요? 외국의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한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아프게 했다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렇죠. IMF입니다. IMF. 지금도요, 제1은행은 우리나라 지분이
한 주도 없어요. 국내 지분이 한 주도 없어요. 100%가 뭡니까? 스탠다드? 걔들 거죠. 100%. 아마 저 제1은행, 여기 제1은행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외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제1은행에 저금만 할 겁니다. 예금만 할 거예요. 제1은행은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퇴출될 수도 있어요. 왜 하느냐? 텍사스의 외로운 별, 이름도 모르는, 성도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외환은행 대주주가 돼가지고 다 빼요. 그때 무수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다 쓰러지고 대기업들 다 쓰러지고 구조조정 받고 그랬던 그 아픔을 놨던 것이 바로 IMF라 해서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처절한 외침이 바로 IMF라고 박경철 그 시골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랬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M&A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M&A 전문가가 되고 나도 세계 시장에서 한번 이 내 역량을 한번 발휘해 볼 것이다라고 다 이게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에 강의를 우선 생략하고 바로 제일 뒤에 있는 우리 부분부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 IMF. 자, IMF를 우리 세대에서 일어난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것을 이거를 6.25 동란이라고 그러죠. 동란. 그러면 1997년 12월 어느 날 있었던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환란이라고 합니다. 환란. 난이에요, 난. 우리 박경철 원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시골에서 박경철 씨가 얘기하잖아요. 너 난이에요, 난. 환란. 뭡니까? 달러가 없어가지고 디폴트, 국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 IMF의 체제로 들어간 거죠. 자, 우리가 외화가 부족해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을 때 IMF를 보내가지고 IMF에 휴버트 나이스 단장이라는 스포츠물이 딱 갖고 직원들 데리고 그 서울시청 앞에 있는 프라차 호텔에 상주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진주군이죠, 진주군. 그래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부 강요들을 다 불러가지고 항복조인을 받습니다. 항복조인을, 항복문서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M&A의 시스템이고 전 세계 M&A의 경쟁력을 갖다주는 그러한 이제 획기적인 대한민국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뀝니다. M&A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정신 세계가 다 바뀌는 게 이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괜찮다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았는데 달러가 없다고요. 달러. 여하튼 뭐 그 배경은 복잡합니다만 우선 달러가 없어요. 그래서 IMF에서 와서 쓴 정책이 뭐냐? 대한민국이 달러를 풍족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썼습니다. 무슨 정책을 써야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IMF 휴버트 나이스 단장이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지 달러가 들어오게 하겠느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그 전략 전에 그 전에 사람이 이 말기암 걸렸는데 바로 그냥 이게 뭐 죽게 아니면 살기 약을 투약할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가장 일반적인 게 뭡니까? 고금리 정책입니다. 고금리. 지금 헬리콥터 작전하고는 완전 반대 전략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썼던 전략이 헬리콥터 작전이에요. 헬리콥터 작전. 뭡니까? 헬리콥터 사고 달러를 갖다가 뿌려주는 거죠. 금리 제로. 그게 반대 전략. 자, 고금리 정책을 썼어요. 자, 한국이란 나라에 금리를 23%까지, 공식금리 23%예요. 이게 실제 유통금리는 28%예요. 삼성물산 같은 게 28%에 거래가 돼요. 삼성물산이. 1억을 빌리려면은 2,8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빌렸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는 5%야. 대한민국에 투자하면은 그냥
5%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바로 17%, 18%가 남는 거야. 세상에 이런 미국의 펀드 잘 운용하는 펀드가 10% 수익 내면 그건 굉장히 베스트 펀드예요. 베스트 펀드. 근데 금리만 따먹어도 18% 금리를 따먹는 거야. 실질 금리 따지면 23% 금리를 따먹는 거야. 그래서 미국 돈이 막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달러가 없는 나라니까 달러가 막 들어와가지고 외환위기가 없어질 것이다. 이 전략이 IMF가 한 고금리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금리 정책을 썼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대출 금액에 의해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개인들 어떻습니까? 개인들도 다 은행 돈 받아가 대출 받아가요. 월급쟁이들도 무식 없어요. 다 쓰러졌어요. 이 달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쓰러졌어요. 난입니다. 정말로 난이 일어났어요. 그때 좋은 직장에 계셔가지고 편안하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거꾸로 뭡니까? 상대적인 이익을 받죠. 돈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2,800만 원씩 이자가 막 나오는 거야. 이야, 이 상황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 않지만은 대부분은 못합니다. 다 망했어요. 엄청난 힘든 상황을 맞아요. 그래서 깡듯이 IMF 총재가 사과를 했어요. 나중에 대한민국의 정책을 잘못 썼다. 죄송하다. 그 다음에 정책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쓴 정책이 바로 이 도표에 나오는 정책들입니다. 이 제1번 정책이 주식 대량 보유 신고제도, 일명 5%룰이라고 합니다.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을 사면은 사는 날로부터 5거래일 이내에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를 공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회사 주식이 좋아서 사다 보니까 5%가 넘었다. 나도 모르게. 단순 투자입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 회사 주식을 샀다. 아니면은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경영 이사회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나도 이사가 되고 싶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경영 참여라고 합니다. 경영 참여를 위해서 내가 이 주식을 5% 이상 산노라.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아까 말했던 그 표해봤던 이사회가 야, 우리 말고 또 어떤 딴 녀석이 이 이사회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우리 자리를 노리고 있구나. 바로 적대적인 행위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제도가 바로 이 5%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두 번째, 의무 공개 매수 제도입니다. 아까 다나, 주식회사 다나를, 영국에 있는 주식회사 다나를 우리가 한국석유공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 매수했다고 그랬죠. 영국에는 공개 매수 제도가 있어요. 공개 매수. 이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 전에는 IMF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10% 이상 주식을 살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살 때마다 내가 몇 주를 얼마에 사겠노라고 공개적으로 공개 매수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90만 원을 한다. 나는 120만 원에 100만 주를 사겠노라. 언제까지? 이렇게 공개 매수를. 그러면은 지금 주식이 90만 원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120만 원에 100만 주를 사겠다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120만 원에 팔아주면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아까 다나도 마찬가지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7불, 9불 하고 있는 주식을 한국석유공사가 19불에, 17불에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17불까지 안 파는 거야. 팔고 싶은 사람은 시장에서 안 팔고 한국석유공사에다 갖다 파는 거야. 17불에. 이것이 공개 매수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를 넘었을 경우에는 공개 매수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것은 뭡니까? 경영권 현재 이사진, 경영진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없애버려. 없앴어요. 일본도 없습니다. 미국도 없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만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라. 상법을 개정하라고 해요. 법을 개정하라. IMF에서. 이거 개정 안 하면은 뭡니까? 달러 안 줘. 달러가 들어올 수가 없어. 국가 부도야. 다음 세 번째 요구했던 것이
외국 자본에 대한 정부의 사전 규제입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외국 자본이 허가 없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2008년 9월 달에 서브프라이머리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1년 전에는요, 2007년도만 해도 중국 자금이 미국의 냉장고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노 했어요. 왜? 국가안보에 위배되니까.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거를 중국에서 사가지고 간다고요. 국가적인 기술이다고요. 냉장고 만드는 기술이. 노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화가 나가지고 해치 펀드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통째로 다 사버렸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을 막 매일매일 거의 뭐 매일 방문하다시피 방문해가지고는 제발 우리 국채 사주시오, 우리나라 회사 사주시오 난리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사이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보통 딴 나라들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일본도 다 국가 안보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별로 투자를 못하겠어요. 임의대로 투자를 못하겠습니까? 정부의 사전 규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통신과 전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다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대주주예요. 포스코 외국인이 대주주예요. 외환은행 외국인이 대주주예요. 제1은행 100% 외국인 대주주예요.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은요 50% 이상이 전부 다 외국인. 여기에 의해서 이 제도. 다음에는 차등 의결권. 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는 의결권을 10개의 의결권을 준다. 손상대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한 주는 1개의 의결권이다. 10배가 저보다 의결권이 많다. 이렇게 차등 의결권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대한민국에 주도록 하겠습니까? No. 없애. 이런 제도가 있어? 없애. 또 포이즌 필. 포이즌이라는 것은 독이죠. 독. 필은 알약을 말하는 겁니다. 독약조항이라고 합니다. 독약조항. 포이즌 필. 독약조항입니다. 이거는 SS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손상대가 삼성전자 5%를 샀어요. 5%를 100만 원에 샀어요.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전자 100만 주를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너 100만 원 주고 5%를 샀지? 좋아. 우리 회장님한테는 10만 원에 5%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그럼 제가 발박 아무리 따라가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희 회장은 보약을 먹고 손상대는 뭡니까? 독약을 먹습니다. 이게 포이즌 필이에요. 독약. 독약을 누가 먹느냐? 독약을 손상대만 먹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약을 먹습니다. 왜? 이건희 회장 혼자만 10만 원짜리 주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100만 원짜리 주식이야. 그러니까 90%의 그 독약을 먹는 거야. 회사도 독약을 먹는 겁니다. 이것을 포이즌 필이라고 합니다. 포이즌 필. 이 제도는 영국에는 이 고약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없앴어요. 영국 사람들은 그 신사도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야구도 안 하잖아요, 얘들은. 야구 심판 혼자서 맙대로 뭐 이거 뭐야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야구 심판 맘대로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제도. 대한민국에 없애 포이즌 필. 없앴어요. 자, 마지막에 보면은 황금주라고 있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이 주식은 99.9%가 찬성을 해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 계세요?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 리처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안 보신 분 아직도 계십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안 보신 분 계시면은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이번 주말까지 한번 그 다운을 받으시든지
아마 그 비디오 방에도 가면 있습니다. 그거 요새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아직도 인기 있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에도 한 달에 한 두 번씩 그거 나옵니다. 이 1989년에 우리나라에 그 상륙했던 영화입니다. 12월 달에 들어왔어요. 브리티 우먼이 1989년.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영화예요. 그 영화가 그 당시에 20대 여성들을 완전히 그 뿅가게 만들었던 영화예요. 뿅가게 만들었던. 저도 그 당시 그 정권회사의 대리였습니다. 대리였고 제가 15명의 여직원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여직원들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그 영화가 그렇게 유명하고. 요 강남역 앞에 보면 동화극장이라고 있었는데 전 역삼동에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매일 뭐 일만 끝나면 거기 가서 영화 보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야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그렇게 재밌냐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더니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지 영화의 주인공인 리처드 기어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막 까만 장구 입고 까만 조끼 입고 뭐 그리고 그 미국의 상류사회 뭐 격구하고 오페라 가고 막 그러는 사회가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좀 멋있는 사회.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은 줄거리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정권회사 대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1989년도에 정권회사 대리. 대한민국의 1989년도에 정권회사 대리는 M&A를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외계인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 영화가 그렇게 미국에서 히트를 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그 영화 몰랐어요. 내용을 전혀. 그 영화 내용이 뭡니까? 주제가? 그렇죠. 막판에 보면은 리처드 기어가 선박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를 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선박회사의 그 대주주 노인이 자기 손자한테 넘겨주려고 손자하고 어떻게든지 회사를 살려보고 하는데 이 양반이 회사를 뒤에서 주식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암행사 출두를 그러는 거죠. 내가 대주주야 회사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상대방에서 알고 이제 막 방어를 해들어온 거죠. 국방위원회에 가서 군함을 수주를 해달라. 자기들한테 군함을 자기들이 배를 만들 수 있으면 그만큼 이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지니까 뺏길 염려가 없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달라. 우리 위대한 리처드 기어 같은 겁니다. 다 막아버립니다. 당신들 은행에서 그 회사에 대출해주면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거래가 끝이야. 은행장이 덜덜 떨면서 대출 못 해줘요. 국방위원회에서 그 회사에다가 배를 발주를 해. 발주하면 당신들 다음에 국회의원 못 돼. 다 떨어버려. 다 못 해줘. 손발 다 끊어놓고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죠. 바로 적대적 M&A 전문가가 리처드 기어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적대적 M&A 전문가예요. 그러면 198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적대적 M&A.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영화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미국에는 차등 의결권도 포이즌 필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적대적 M&A가 됩니까?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칠 때는요 저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포이즌 필도 없었고 차등 의결권 제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적대적 M&A 전문가이고 최고의 직업이 적대적 M&A 전문가였었어요. 그랬던 것이 1980년대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몇 년 시차가 한 20몇 년 차이가 났죠. 딱 어떻습니까? 20몇 년 차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생활하는 모든 시차예요. 지금 대한민국 제도는 미국의 프리티 우먼이 유행했던 그 제도하고 똑같아요. 그야말로 대한민국만이 적대적 M&A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적대적 M&A를 접할 수 있고 적대적 A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주식회사 다나를 중국에서 손도 못 대게 우리나라 한국석유공사가 덥석 먹어버린 거예요. 싸구려로 싸게 먹은 거예요. 이 적대적 M&A가 유행하고 하니까 미국에서는요 연방법원에서 살금살금 저런 제도를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이 도입이 돼가지고 적대적 M&A가 아주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돈 많기로 52위인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무시무시한 칼 아이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아이칸. 무섭잖아요. 칼 아이칸. 이 사람이 적대적 M&A 전문가입니다. 지금 73세예요. 당신은 은퇴하지 왜 아직도 일하고 있냐고 했더니 자기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아직도 배고프다고. 칼 아이칸. 우리나라 이근혜 회장이 몇인지 압니까? 108위예요. 108위. M&A 전문가보다, 적대적 M&A 전문가보다 우리나라 이근혜 회장이 훨씬 돈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73세까지 일해가지고 칼 아이칸보다 훨씬 더 유능한 M&A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52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108위는 될 수가 없는데 52위는 될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삼성그룹은 못 만들어요. 지금 우리 세대에. 그러나 우리가 바로 칼 아이칸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강덕수 회장, 윤윤수 대한민국에서 이미 나고 있잖아요. 또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가 뭡니까? 신일본제철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등소평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러운 게 하나 있다. 일본에 가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올 수가 없었으니까 못 왔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지고 오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누구냐? 박태준이다. 철의 사나이 박태준이를 자기가 꼭 데리고 오고 싶다. 중국이 꼭 필요한 게 제철 사업인데 그런 인물을 하나 데리고 오고 싶다. 그때만 해도 신일본 제철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었고 우리의 모델이 신일본 제철이었어요. 신일본 제철을 본따서 만든 것이 포항 제철이었어요. 그랬던 중국이 박태준이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포스코는 세계 5위입니다. 신일본 제철은 그것보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세계 6위예요. 세계 2위, 3위가 중국이에요. 이미 철강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앞서갔어요. 그러면 세계 1위는 누구냐? 세계 1위는 아르셀로 미탈. 이름 이거 심상찮아요? 인도 이름이죠. 인도 이름.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아르셀로는요. 아르셀로라는 것을 적대적인 면에 했어요. 그거 두 개 합쳐가지고 아르셀로 미탈 그룹이 세계 1위의 철강 회사입니다. 세계 1위의 철강 회사. 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싸그리 다 그냥 합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르셀로까지를 이거는 적대적 M&A였습니다. 적대적으로 뺏었어요. 아르셀로 미탈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16년이 걸렸어요. 16년. 16년 만에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거 앵글로색슨족도 아니고 유태인도 아니에요. 아닌 인도 사람이, 그 정적인 인도 사람이. 이게 바로 M&A, M&A. 여기에 계신 분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마다. 지금 우리 강덕수 회장이 막 저렇게 뜨고 있고 윤윤수 회장이. 그래서 오늘 중앙일본가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왔대요. 중국에서는 윤윤수가 없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박태준이가 없어서 아쉬워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박태준이 필요가 없는가. 이미 철강업계는 우리나라를 앞섰어. 윤윤수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중국이 아쉬워한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건 뭡니까? M&A를 가감하게 도전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타이틀 리스트를 우리나라가 가져갔더니 누가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타이틀 리스트를 가져갔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 제도가 IMF가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달러를 갖다 놓으라고 IR 한 것도 아니에요. 월가에 가서 뭐 투자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했어요. 이전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하도 급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월가로 갔어요. 월가에 가가지고 젊은이들아 이 노인네를 보고 대한민국에 달러 좀 투자해달라. 그 사람들 쳐다나 보겠어요? 웬 노인네가 와서 헛소리하고 있어. 당신을 뭘 먹고 당신을 뭘 믿고 내가 투자를 해줘. 내가 대중경제학의 전문가고 내가 막 책도 썼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보고 대한민국에 투자해주면 내가 꼭 갖겠다 그랬어. 그
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이래도 달러 안 줄래? 그래서 한 게 뭡니까? 금모으기였죠. 금을 모아가지고 금을 딱 보여주면서 야, 금을 줘도 달러 안 줄래? 달러 주지. 근데 그게 몇 푼이에요? 그렇게 달러가 안 들어오던 달러가 이렇게 제도가 정비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지분이 4%였어요. 4%. 이것이 43%까지 늘어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우량 기업은 전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43%. 달러가 없어서 그렇게 치욕적이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제발 달러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때는 막 한 달러 제발 스톱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신세계를 예로 들면요, 3만 원에 이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얼마에 파져나가나 66만 원에 팔고 나갔습니다. 22배, 2200%. 한 종목에서. 워런 버핏이 그랬어요. 워런 버핏이. 워런 버핏은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를 하는데 작년 주주총회장에서 그랬어요. 자기가 백전백승했다고요. 투자를 하면 자기는 실패한 적이 없고 매일 이익을 내왔는데 돌아가 보니까 아쉬운 게 하나 있었다. 이때 대한민국에 좀 더 많이 투자했었다.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투자를 못했다는 거야. 그것이 자기 인생에 제일 아쉽고 제일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에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시골에서 박형철 원장은 5,000년 역사에 대해 가장 우리가 침탈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F를 깨끗이 벗어났어요. 깨끗이 벗어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2008년 추석 연휴 다음 날 터진 미국 뭡니까? 서브프라임머리 사태. 무슨 브라더스요? 리만 브라더스. 폭삭하는 날 어떤 사태가 발생했어요? 외국인들이 다 전 세계 이 자본주의는 망했다. 자본주의가 드디어 그 아까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부터 시작했던 그 자본주의가 드디어 이제 망했다. 곡소리 났다.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만회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엄청난 재수 없는 사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급하니까 뭐 G10이 헤일이 뭐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빨리 제정신 차리고 일어난 사람이 어디요?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 그리고 G10은 의장국으로, G10이 의장국으로 만들어졌어요. 왜? 야, 니네들이 IMF 때 순식간에 니네들 많이 했잖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의장을 맡아가지고 이 사태 좀 해결해다오. 이렇게 해서 G10이 회의가 작년에 의장국이 되고 우리나라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한테 도입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실험적인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실험적인 제도입니다, 이게요. 이것을 이름하여 각 국가의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에요. 딴 나라들을 보세요. 프랑스, 일본, 철갑을 두르듯이요. 자국 기업들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 있잖아요. 발가벗겨져 있어요. 보호 하나도 없어요. 다 벗겨놨어요. 이건 뭡니까? 아까 그 박경철 원장이 말한 것처럼 침탈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벗겨놓은 거야. 가서 막 뜯어보고. 이 당시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라크 사태. 부시가 이라크를 갔다가 미사일로 갔다가 침공을 해버렸어요. 뺏었어요. 이라크는 원유가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땅 뺏기를 해야 돼. 원유는. 이라크는. 기업이 없어. 우리나라처럼 적대적 예면에 해가지고 뭐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뺏어올 게 없어. 땅을 싹 뺏어가 원유를 유전을 다 뺏어버려.
대한민국은 미사일 가져가서 다 때려부시면 하나 남는 게 없어. 거꾸로 뭡니까? 기업을 뺏어야 돼. 기업. 두 가지 제도가.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거꾸로 이 제도를 이용해가 거꾸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적응을 해버렸어요. 이게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1997년도, 1900년도 말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페리 제독이 이때는 페리 제독,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을 끌고 일본에 와가지고 대포를 빵빵 쏴가지고 뭡니까? 개항을 하죠. 그래서 일본의 마지막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개항파하고 막 개항하지 말자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개항파가 성공을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문명이 문을 먼저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개항을 해가지고 막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딱 보니까 옆에 조선은 아직도 상투 틀고 활 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 야, 저것들 우리가 30년 전에 했던 거죠. 미개한 것들. 페리 제독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해보자. 운양호를 끌고 강화문 앞바다에 와서 대포를 빵빵 쐈어요.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문을 열어줬어요. 야, 되네. 조선을 침탈하고 청나라 러시아로 가보니까 이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막 물밀듯이 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동남아 대동아 공영권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간이 뭐니 배 밖에 나가지고 자기 사부나라를 공격을 하죠. 미국도 별거 얘기했구나. 사부나라 진주만을 새벽에 1월날 새벽에 공격을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 원폭을 맞아가지고 깨끗한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1900년도 말에는 흑선을 끌고 온 게 아니고 M&A 제도라는 걸 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일본한테 흑선을 먼저 개항을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바로 M&A 제도를 해준 거예요. M&A 제도를 갖다 준 겁니다. 이게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일본 시스템이었어요. 금융기관에서, 정권회사에서 특히 연수를 간다. 일본 노무라 정권으로 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런던이 최고의 그 국제 금융시장이었어요. 월가라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월가를 갔냐? 일본에 갑니다. 법률제도 똑같아요. 모든 사회적인 제도, 또 엔간이 뭐니 하면서 모든 유행들, 뭐 우리나라 노래방 문화 뭐 해가지고 전부 모든 것이 일본 제도 그대로 써요. 건축, 건설 현장에서 쓰는 용어까지도 전부 일본 그대로 갑니다. 이 시점을 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누가 노무라 정권으로 연수 가는 사람 봤어요? 전부 월가로 가죠. 요새 한류 거꾸로 막 퍼져나가는 거야, 한류가.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이 IMF가 미국의 옥동자를 놨다는 거예요. 미국과 똑같은 거를 아시아에다가 갖다 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시스템이 미국하고 똑같이 된 시스템입니다. 월가보다도 더 월가처럼 된 시스템이 대한민국 현재 시스템이에요. 월가에서도 못하고 있는 프리티 우먼이 유행했던 그 당시에 기업 보호 제도보다도 더 자유스러운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기업들 다 뺏겨가지고 찔찔 짜고 있고 다 망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더 싱싱하게 살아 경쟁력이 더 팔팔해져 버렸어요. 자, 이제는 우리 전문가들이 외국으로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외국 애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요. 서브프라이머리 사태가 나가지고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날 때 우리나라 산업은행에다가 손을 벌렸어요. 대한민국 산업은행이요. 우리가 너희들을 이 좋은 제도를 가르쳐줬잖아. 사부. 우리가 사부인데 지금 스님께서 죽을 판이니까 우리 좀 도와다오. 그래서 우리 산업은행의 총재께서 M&A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좋다. 인수해보고 흔들라. 그랬더니 하루에 700포인트, 800포인트 빠지던 뉴욕 다우존스 지수가 198포인트가 플러스가 됐어요. 막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어. 웬일이냐, 그냥 막 매일 폭락하기만 하던 다우존스 지수가 거의 200포인트 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단 하나, 대한민국 산업은행 총재가 인수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마디 한 게 타진되면서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어떻게 대한민국 때문에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그렇게 200포인트로 올라가는 역사가 없어져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 이제는 단언컨대 제3계 제4차 대전이 일어난다면요, 미사일 전쟁 안 해요. 기업 간의 기업 뺏기 전쟁입니다. M&A 전쟁이에요. M&A 전쟁. 그래서 M&A 전문가를 가장 많이 양성해가지고 있고, 또 양성해가지고만 있어도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겁이 많아서 가르쳐주도 못해요. 가져가서 요거 도구 안 들었으니까 이거 먹어 그래도 먹으러 갔다가 아이고 또 와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런 거 없어요. 가감하게 주식 살 때요, 내가 1억 있으면은요 주식 사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팍 그냥 사가지고 10초 만에 주식 다 사버려요. 이 정도로 가감한 민족이 없어요. 유태인들이 있는데, 유태인들은 M&A 업계에 그렇게 해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강수는 유태인인데 유태인들이 그럼 대한민국 최고예요. 칼 아이칸이 겁 안 나요. 이름이 뭐 칼 아이칸 거창하게 해놨지만 무섭잖아요. 중국은요 사회주의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이념적으로 아직 못 깨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일본이 30년 먼저 문물을 받아가지고 대포 쏘는 법 배워가지고 전 세계를 다 2차 대전까지도 다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G20 회의 의장국이 되면서 아젠다, 그러니까 의안을 우리가 하나를 만들게 돼 있었어요. 의안을. 그 아젠다를 만들려고 청와대에서 무지 노력을 했어요. 5만 대 다 들었는데 저희 협회도 왔어요. 저희 와서 야,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인데 이때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아젠다를 하나 만들자. 뭘 했으면 좋겠냐고. 야, 좋습니다. 이거 합시다. 이거 다 베낍시다. 대한민국처럼 다 베끼죠. 딴 나라들도. 이거 전 세계 원수들로 봤을 때 이거 하자고 합시다. 앞으로.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좋다고 해. 야, 기발한 이런 게 있었냐고요. 이런 게 있었냐고. 이것 때문에 회의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이놈들이 이걸 다 안 들어줘도 좋다고 해. 이것은 몇 가지만 들어줘도 된다고 해. 몇 가지만 개방시켜놔도 우리가 가서 다 먹어온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삼성전자가요, 삼성그룹이 50조를 지금 준비해놨어요. 50조를. 어느 나라든지 가서 이런 게 틈만 있으면 가서 상 먹어 오려고요. 삼성그룹이 이제는, 전에는 M&A 그러면 아주 기겁을 했던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가 두 번째 회사가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온다.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올해 이건희 회장이에요. 올해 연두 뭐 무슨 연설인가 거기 있었어요? 삼성정권이라고 합니다. 삼성정권. 이제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안 나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삼성전자와 같은 제2의 기업은 정권에서 나온다. 삼성정권에서 나온다. 근데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서브프라이머리 사태가 터진 날이,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난 날이 우리나라 추석 연휴 탐날이었어요. 걔들도 우리나라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야. 눈치를. 미국이 우리나라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연휴 끝나는 날 터졌어요. 연휴 끝나는 날. 세상에. 대한민국 연휴 때문에 그거를 못 터뜨리고 있었다니까요. 리먼 브라더스 부도를. 그러니까 저희가 그 SK그룹에서 SK 아카디아 그 워커힐 호텔 그 SK 아카디아라고 SK 그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SK그룹에서 M&A 전문가 24명을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교육을 시켜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 교육을 저희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첫 강의를 제가 이제 새벽에 가고 있는데 전 세계 방송이요. 전부 다 그거 중계요. 어느 나라 뭐 정시가 개장하자마자 올 하종을 쳤다 전부 다 전 세계 막 딴 방송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중계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9시에 문 딱 열자마자 전부 올 하종 같은 폭락을 했어요.
105포인트인가 하면서 쫙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딱 하나 희한했던 것이 삼성정권이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기 전에는 58,000원 했었어요. 최고가가.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고부터 7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전 세계에 올라간 주식 유일한 주식이에요. 전 세계. 이근희 회장이 이거 작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 가지고, 삼성정권 가지고 왜 작전을 합니까? 스위스계 연금 펀드에서 들어왔어요. 스위스계 연금. 왜? 리먼브라더스가 몰락하면서 인베스트 뱅크, IB라 그러죠. 투자은행. 세계의 돈을 다 주무르던 IB들이 월가에 다 몰려 있었던 거예요. 월가. 요거는요, 이 IB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결국 몰락으로 갔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사에도 여러분들 참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나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을 하십시오.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재무부 장관을 누구를 시켰어요? 루빈이 시켰죠. 루빈이 누구예요? 골드만삭스 증권회사 IB 회장이에요. 회장. 이 양반을 시켜놨더니 이 양반이 한 정책이 뭐냐? 강한 달러 정책이야. 강한 달러 정책. 강한 달러 정책을 쓰니까 달러 자체가 상품이야.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 모든 사람들이 돈만 벌면 대한민국의 아줌마들도 달러를 사놓고 장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미국에서는 매일 달러 달라고 난리야.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는 달러를 재무석에서 찍으면 되면 인쇄비만 나오면 되니까 찍어가지고 뿌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달러라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돈은 전부 어디로 옵니까? 미국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미국으로 돈이 몰려가요. 그 돈을 누군가가 운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운용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IB입니다. 인베스트 뱅크들이에요. 야, 돈은, 전 세계의 돈은 다 우리한테 다 있으니까 니네들이 막 마음 놓고 한번 운영해봐라. 규제도 안 할 테니까. 간섭도 안 하고 규제도 안 할 테니까 전 세계의 돈을 가지고 니네들 다 주물러 봐라. 그 재앙이 서브프라이머리 사태입니다. 규제하지 않는 IB들의 재앙이에요. 규제받지 않는 IB. 그것이 터진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던 골드만삭스. IB로 남아있었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였습니까? 너도 규제받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도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래? 살래? 살겠습니다. 그래서 IB를 반납을 하고 은행으로 들어와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IB가 하나도 없어. 이때 우리나라는 2009년 2월 달부터 2008년 9월 달에 이게 터졌는데 2009년 2월 달부터 우리나라 뭘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자시법이라고 했어요. 불과 자본시장 통합법을 몇 개월 앞두고 우리가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더 이상 이제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거 팔아먹고는 끝났다 그야. 이거는 중국한테 언젠가는 밀린다 그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느냐? 자본시장이다. 영국이 보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런던 자본시장 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야. 미국이 지금 GM 뭐 이런 것도 생산선도 하나도 없으면서 먹고 사는 게 뭐야? 월가라는 자본시장 가지고 먹고 살아. 대한민국도 이제 그렇게 된다. 먹고 살 게 자본시장이다. 근데 자본시장을 보니까 은행은 은행 일만 하라, 정권회사는 정권회사 하라,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일만 하라고. 이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칸막이처럼 걸 다 없애버려라. 통합을 해라. 자본시장 통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게 골드만삭스였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를 한 서너 개 만들겠다. 대우증권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증권, 뭐 삼성증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를 만들까 전 세계 자본을 갖다가 우리가 하겠다. 이것이 자본시장 통합법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담고 싶어 했던 형님들이 다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게 혼돈에 빠진 거야. 야, 우리가 해보기도 전에 망해서 일단은 뭡니까? 차라리 우리가 시행하고 나서 했으면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건데
우리가 하기도 전에 망해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길인데 저렇게 했다간 다 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큰 혼돈에 빠졌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가 어디 갑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질 것 같았죠. 스위스계 연금 펀드들이 딱 보니까 전 세계 시장을 딱 보니까 월가의 공룡돌이 사라진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친구를 딱 보니까 대한민국의 삼성증권이야. 그래서 계속 배팅을 한 거예요. 배팅을. 그때. 그 이후 3년 후 올해 1월 달에 드디어 이건희 회장이 제2의 삼성전자가 생긴다면 삼성증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건 뭡니까? M&A를 하겠다고 해요. M&A로 해가지고 골드만삭스 자리를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이 그리고 세계에서 이미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를 인정해주는 왜? 이겁니다. 한국의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계 지사장, 그러니까 지점장 지사장들이 한번 아침에 조찬을 했어요. 조찬을 해가지고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해줬어요. 특강. 엄청난 특강비를 받고 제가 특강을 해줬습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그게 돈이니까. 이게 돈이거든요. 이 정보가. 10분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해줬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자기들이 보면 대한민국에는 전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적대적 M&A를 할 수 있는데 왜 적대적 M&A가 안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래요. 제가 대한민국 적대적 M&A 1호를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영국에서 적대적 M&A 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한국 석유공사에서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적대적 M&A 하는데 제가 1호 성공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변호사비만 15억이 들고 뭐 잘못했다고 추징받은 게 27억을 추징받았어요. 2명이 구속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이렇게 제도가 잘 돼 있는데도 그런 것을 그 외국계에서는 이상한 듯이 바라보고 묻고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서였어요. 정서. 적대적인 매일 그러면 남이 피땀 흘려놓은 땅을 기업을 뺏어간다. 뺏어간다. 근데 이 경영권을 뺏어가는 거지 회사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경영을 잘못했으면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경영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야. 경쟁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되는 것이 M&A, 적대적 M&A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의 그 에너지 시장에서는 특히 원자재 시장 같은 데서는 가격 가지고 협상이 안 돼요. 중국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꼼짝 못하는 이 시스템, 적대적 M&A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야지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카라이칸, 그 유명한 카라이칸이 미국에 저렇게 M&A를 못하도록 적대적 M&A로 묶여있다고 해서 못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적대적 M&A가 일어난 게 있어요. 작년이에요. 작년.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거? 그 유명한 야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야후를 카라이칸이 이거 먹었어요. 야후를요. 적대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글 때문에 마켓시가 팍팍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후도 구글한테 밀려가지고 막 다운돼요. 기업 가치가. 경쟁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후를 합병을 하자. 야, 우리 합쳐가지고 구글에 대항하자. 그랬더니 젤리양, 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사회의 대표이사는 젤리양이 뭐였습니까? 노 그랬어요. 노. 이 야후의
주주들 주총을 열어가지고 이사회를 해줬더니 이사회에서 노해버렸어요. 이 주주들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합병하면 자기 주가가 올라가서 좋겠는데 이 젤리양은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안 하는 거야. 그 틈을 칼 아이칸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주주들한테. 주식도 6%밖에 안 샀어요. 야후 주식 6%를 사가지고는 주주들한테, 주주들아, 젤리양이 옳다면 젤리양을 지지해 줄 것이고 나를 지지할 사람은 전부 다 나한테 지지하라. 투표할 때 나한테 위임을 해달라. 난 돈 주고 못 사겠다. 돈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의결권 위임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프록시 파이트라고 해요. 프록시 파이트. 프록시 파이트라는 거예요. 프록시 파이트. 의결권을 전부 다 위임받아가지고 주총회에서 젤리양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칼 아이칸이 저런 제도 하에서도 적대적 M&A가 미국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칼 아이칸이죠, 칼 아이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칼 아이칸 아니라 여기 계신 누구도 그런 방법을 프록시 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한테는 아주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제도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M&A 전문가들은 M&A 전문가가 되려면 앞으로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M&A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 그 랠리 킹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랠리 킹. 랠리 킹 그러면 모든 사람 뭐죠? 토크쇼의 황제. 토크쇼의 황제죠. 랠리 킹. 랠리 킹이 와서 자기는 뭐에 투자하느냐? 자기는 평생 동안 IT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커넥션에 투자한다, 자기는. 또 있죠. 워런 버핏이 점심값을 입찰을 합니다.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번 먹는데 작년에 28억 줬잖아요. 올해는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에 28억을 받고 밥을 먹은 사람한테 28억 원어치 말을 해준 게 뭔지 압니까? 당신이 28억을 나한테 투자해 줬으니까 28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면 관계에 투자를 해서 관계에. 그것이 당신이 28억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M&A라는 것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네트워크 속에 들어와야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속. 그래서 네트워크 속에 여러분들이 잘 갖춰진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시면 M&A는 절반은 성공하신 것이다. 그런 네트워크를 잘 찾으시는 분이 M&A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분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M&A는 창조다. 창조는 뭐야?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잘 꾸는. 해리포터를 쓴 조지 뭡니까? 롤링이라는 여자가 상상력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혼자서 돈을 더 많이 버니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상상력 가지고 돈 벌어요. 그런 상상력이 바로 M&A에 필요합니다. 그 교재가 없죠. 거기 보면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63만 원 가지고 1년 만에 500억을 만드는 게 있어요. 500억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게 바로 창조에 의한 거예요. 꿈을. 그 사람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꿈. 그 다음에 M&A에 성공하시려면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실무 경험. 실무 경험은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개 있어요. 저희 협회에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론이에요. M&A에 대한 이론. 일정한 그 이론 교육을 받으시고 나면 여러분들 M&A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M&A 전문가들은 어떤 순간에는 로이어들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CPA를 관리해야 되고, 어떤 자금을 관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면은 이런 소양을 닦으시는 분은 칼 아이칸을 조만간 추월합니다. 칼 아이칸 73세니까 이분이 8년 동안, 7년 동안 더 하셔 80세까지 하신다 그래도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제2의 칼 아이칸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